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색다른 형태의 괴담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매뉴얼 괴담 혹은 규칙 괴담이라고 부르는 독자를 위한 주의문 혹은 팁 형태의 이야기죠. 가령 이 영상의 썸네일로도 나온 학교의 규칙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학교는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암호가 걸려있는 와이파이에 연결이 된다면 즉시 연결을 해제한 후 그곳을 벗어나세요. 학교 내에서 검은색 명찰을 단 학생이 여러분에게 말을 건다면 즉시 자리를 피하세요. 본교 학생들은 흰색, 파란색, 노란색 명찰을 사용하며 검은색 명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교 내에서 안경을 쓴 학생이 여러분에게 2학년 9반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면 담임 선생님께서 부르신다 같은 이유로 자리를 피하세요. 본교에는 2학년 9반은 없습니다. 상당히 으스스한 내용이죠. 대체 학교에서 경고하는 와이파이는 뭘까? 검은색 명찰은 없다고 했는데 사연이 뭘까? 경고문에도 나올 정도로 수상하게 존재하지 않는 2학년 9반을 찾으려는 학생은 뭘까? 몹시 위화감이 들고 공포스러운 내용이지만 사실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기엔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괴담의 담이 이야기 담자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괴담들은 대부분 기승전결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작품들이었는데 이 경고문들은 말 그대로 경고인지라 마땅한 전개도 심지어는 결말도 없어요. 대체 이런 괴담은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되었고 왜 유행하게 된 것일까요? 여름을 맞아서 괴담의 역사를 탐구해봅시다. 많은 글들 역시 마찬가지지만 괴담은 특히 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미디는 독자를 웃기려고 쓴 글이고 감동물은 독자를 울리려고 쓴 글이죠. 그럼 괴담의 저술 목적은 뻔하겠죠? 독자를 공포스럽게 만들기 위해 쓴 글입니다. 그리고 괴담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왜 무서운 것을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호러물을 즐겨보는 사람들도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체 우리는 왜 스스로를 위협하는 작품을 읽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공포를 느끼는 것이 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슬픈 이야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카타르시스라는 쾌감을 얻어가듯이 공포를 통해서 얻는 쾌감이 있는 것이죠. 이 공포를 통한 쾌감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포 이후에 안도로 인한 쾌감. 무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몰입해서 아주 두려운 상황을 간접 체험한 후에 스스로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쾌감이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과 같습니다. 놀이기구로 인한 스릴을 즐기고 난 뒤에는 자신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일종의 흔들다리 효과입니다. 흔들다리 위에서 이성을 만나면 공포로 인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이성에 대한 호감으로 착각한다고 하죠. 공포로 인해서 느껴지는 신체적 반응, 심장의 두근거림, 짜릿한 긴장감 등을 긍정적인 상황의 그것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이유는 호러물이라는 장르 문학을 볼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막말로 위 두 가지 효과를 가장 쉽게 얻기 위해서는 점프 스케어라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연출을 보거나 혹은 고어한 짤들을 찾아보면 그만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고 호러물에서 점프 스케어가 남발되면 그 작품에 대한 평가는 저평가되기도 합니다. 스팀 태그로도 달려있는 심리적 공포는 단순히 괴기한 그림이나 무서운 연출을 통해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감각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효과는 놀람의 부가적 효과에 불과하죠. 제가 제시한 공포의 쾌감은 간단합니다. 의심하고 탐구하는 즐거움. 모든 공포는 미지에서 시작된다는 얘기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신 얘기겠죠? 그 말대로 공포는 미지, 미스터리에서 출발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괴물, 좀비들의 행동, 존재 자체가 불가사의 덩어리인 귀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연쇄살인마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바로 공포의 이유죠. 특히 단순히 생존 욕구를 저해하는 공포, 나를 죽일지도 몰라 에서 오는 두려움보다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상대에 대한 심리적 소름끼침이 공포물에서 많이 제시됩니다. 연쇄살인마에게 이해 불가능한 미학을 달아놓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세상에 모르는 것을 남겨두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단 하나의 미지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화했죠. 인간은 미지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얼추나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가령 귀신이 나오는 괴담에서는 그 귀신의 원한을 알아내려고 하죠. 그 흉가의 아이는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했대, 혹은 선뜻 납득하기 힘든 상황을 그럴듯하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름 끼치는 짤로 돌았던 이 오리고기 무료 초대가 있어요. 본 초대권을 소지한 사람은 차량을 탑승 시위 무료, 45인승 관광버스 항시 대기, 노약자, 어린이, 남자는 동반 불가능. 이 대놓고 수상한 초대권을 보고 사람들은 소름 끼쳐온과 동시에 그 초대권을 탐구하고 싶어 했어요. 남자가 동반 불가능인 것을 보니 분명 여성들을 노린 범죄일 것이다. 오리고기란 것이 인신매매범의 암호다. 아니다, 협찬사 방문이란 글자를 보니 행사를 통해 물건을 강매하려는 속셈이다. 그리고 그럴듯한 해석이 나오고 나면 사람들은 깨달은 즐거움과 함께 안도하죠. 제가 생각하는 공포물의 쾌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 불가능한 무언가를 깨닫는 재미. 저번 고랭 순대편에서 이야기했던 추리물과 서술 트릭이랑 거의 유사하죠. 추리물 역시 미스터리에서 출발해서 일련의 증거들을 조합해서 깨닫는 장르 문학이니까요. 그래서 추리물 역시 약간의 공포, 오컬트 요소를 사용합니다. 괴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서스펜스를 중요시하는 괴담과 반전을 중요시하는 괴담이죠. 서스펜스를 중시하는 괴담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가령 그 유명한 빨간 마스크 괴담이 있죠. 우리는 빨간 마스크라는 괴기한 존재가 있는 것을 압니다. 왜냐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괴담의 설정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작중의 등장인물들은 그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빨간 마스크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등장인물들에게 질문을 하는 상황이 위험한 상황인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독자는 알고 등장인물은 모르는 위협, 이 무지가 해소되기까지의 서스펜스를 즐기고 등장인물이 빨간 마스크의 실체를 알게 되는 그 순간 괴담은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스펜스형 괴담들은 미지를 깨달아가는 즐거움을 크게 제시하지 못합니다. 빨간 마스크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짓을 할까? 이 정도의 궁금증밖에 제시하지 못하죠. 물론 그 사이에 느껴지는 긴장감과 두려움은 즐겁긴 하지만 빨간 마스크가 사람을 만나면 입을 찢어버린다는 결론은 놀라운 진실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를 두렵게 한 만큼 매우 놀라운 진실을 보여줘야 즐겁다고요. 반면 반전형 괴담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심지어 자신이 괴담이란 것도 숨길 때가 많죠. 서스펜스형 괴담들이 작품 내내 긴장감을 주는 반면 반전형 괴담들은 결말의 한순간에 집중하죠. 이 반전형 괴담들은 레딧의 Scary Stories 서브레딧에 많아요. 가령 이런 레딧의 괴담을 한번 읽어보죠. 당신은 집에 혼자 있습니다. 뉴스에는 도주한 살인마에 대한 신상 정보가 들리고 있네요. 당신은 유리로 된 미닫이 문 밖 뒷뜰을 내다보았고 한 남자가 눈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 남자가 뉴스에서 들리던 살인마의 외형과 딱 들어맞았고 그는 당신에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침을 삼키고는 오른쪽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서 911에 신고하기 시작합니다. 수화기를 귀에 대고 다이얼을 누르며 창밖을 다시 내다본 순간 당신은 이제 그 남자가 훨씬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격에 휩싸여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말죠. 눈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가 창문에 비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살인마라는 긴장감 요소가 제시되긴 하지만 마지막에 창문에 비친 모습이라는 반전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컨텍스트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죠. 건물 밖과 건물 안이라는 거리감이 있던 문맥에서 당장이라도 닿을 듯한 공포로 전환되는 재미, 사실은 이런 상황이었다를 제시하는 그 순간 극한의 긴장감과 알아채는 쾌감이 동시에 제시됩니다. 물론 이 분류가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작품들은 서스펜스와 반전을 적절히 이용하지만 대충의 경향성으로 파악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반전형 괴담의 특징은 으스스한 분위기로 인한 상상력의 자극, 그리고 그 상상력을 해소해주는 짜릿한 반전의 결말, 두 가지가 몫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포는 미지에서 온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미지가 해소되는 결말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지를 상상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작가 편의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독자를 만족시키는 반전을 준비하는 것은 꽤 어려워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결말을 준비하면서도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말을 만들어야 하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 난이도 퀘스트거든요. 그래서 아예 결말을 빼버리고 미지를 상상하는 즐거움만 제시하는 괴담이 생깁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나폴리탄 괴담들이죠. 숲속에서 길을 잃은 주인공 은 기묘한 가게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어떤 레스토랑이라는 음식점. 이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인 나폴리탄을 주문합니다. 어쩐지 이상한 이 나폴리탄 수상할 정도로 짭니다. 점장에게 주인공이 불평을 들어놓자 돈은 안 내셔도 되니 다시 만들어 오겠다 라고 하죠. 다시 나온 나폴리탄을 주인공은 먹어치우고 가게를 나온 주인공은 무언가를 깨닫고 맙니다. 여기는 어떤 레스토랑, 인기 메뉴는 나폴리탄. 이게 괴담의 끝입니다. 딱히 결론을 내는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나름의 의심을 품게 됩니다. 나폴리탄이 혹시 위험한 무언가로 만들어진 걸까? 숲속에 수상하게 있는 가게라는데 의미가 있진 않을까? 수상할 정도로 짜다는 것이 의심스럽지 않나? 독자 나름의 납득가는 이유를 열심히 궁리하고 그 상상 속에서 오는 소름끼침을 즐기는 것이 나폴리탄 괴담의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유명한 나폴리탄 괴담으로는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빌딩을 중개받았는데 기묘하게도 출입구가 없는 방이 하나 있었다. 업자가 빌딩을 직접 방문해서 도면상의 수상한 방 옆에 공간으로 가 벽을 허물고 직접 들어가 보았더니 다다미가 깔린 작은 방이 하나 있고 그 방의 가운데에는 식탁과 함께 갓 지은 듯한 김이 나는 밥이 놓여 있었다더라. 뭐 이런 내용의 괴담입니다. 왜 그런 게 있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하면 평범한 괴담이 되고 그냥 이 미스터리한 느낌에서 끝이 나면 나폴리탄이 되죠. 다른 유명한 이야기로는 SCP-231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곳곳이 검열된 상태로 있는데 임신을 한 여성의 뱃속에 태아는 적절한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태어나게 되고 그것이 태어나면 검열된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몬톡체를 차린 것은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원을 이용해서 진행하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은 의료진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 여성에게 무엇을 하는지는 검열됩니다. SCP-231은 글을 읽는 독자에게 불쾌하고 잔인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괴담으로 나폴리탄 괴담과 거의 비슷한 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의 초장부터 말했던 매뉴얼 괴담은 이 나폴리탄의 색다른 변형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장 유명한 매뉴얼 괴담인 디즈니 직원들을 위한 메모를 보면 굉장히 수상한 디즈니 월드의 경고문들이 나열되죠. 호수 속에 상어와 악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은 거짓이다. 미키마우스는 한 번에 하나만 나가기 때문에 두 번째 미키마우스가 발견된다면 보안요원에게 연락하라. 이 디즈니월드에서 몹시 수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느낌만을 전달하고 애초에 매뉴얼이기 때문에 내러티브 따윈 없어도 그만이죠. 이런 작품들의 핵심은 그 수상한 공간을 상상하고 의심하는 재미이 있습니다. 플랫한 괴담에서 최근 유행한 매뉴얼 괴담까지 괴담이란 것의 문의 사조를 다루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괴담에서 출발한 재미있는 게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폴리탄이란 것이 결말이 없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으스스한 상황을 제시하고 독자를 의심케 하는 것, 그것이 나폴리탄의 핵심이라고 방금 말했었죠. 그런데 이건
물론 추리 퀴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서술 트릭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추리물도 상황을 파악해서 깨닫는 재미, 나폴리탄도 상황을 파악해서 눈치채는 재미. 그래서 나폴리탄을 이용해서 하는 추리 퀴즈가 있습니다. 바로 바닥 오브 수프라고 불리는 게임이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마이너하기 때문에 DC 인사이드 단간로파 갤러리나 닌텐도 두뇌 트레이닝 갤러리에서나 간혹 즐기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추리 퀴즈입니다. 이 바닥 오브 수프라는 퀴즈 장르의 이름이 된 바닥 오브 수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한 남자가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바닥 오브 수프를 주문했는데 그 수프를 한 수저 먹고는 주방장을 불러서 질문을 했다. 이거 정말로 바닥 오브 수프인가요? 주방장은 확실히 바닥 오브 수프입니다 라고 말하고 남자는 계산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 자살한다. 여기까지는 흔한 나폴리탄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바닥 오브 수프는 여기서 질문을 붙입니다. 왜 남자는 자살하게 되었을까? 이런 나폴리탄 형식의 문제를 출제하면 참가자들은 서로 출제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출제자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요. 바닥 오브기란 소재가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하면 출제자는 네,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남자는 과거에 바닥 오브 수프를 먹어보았나요? 아니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는 과거에 바닥 오브 수프를 먹었다고 생각했나요? 네, 과거에 바닥 오브 수프를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과거에 조난당한 적이 있었나요? 네, 남자는 조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답을 이어가면서 답을 맞춰나가는 게임입니다. 과거에 조난당했던 남자는 동료의 선의의 거짓말로 바닥 오브 수프로 위장한 시체를 먹게 되었고 실제 바닥 오브 수프와 맛이 다른 걸 알게 된 남자는 진상을 깨닫고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답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죠. 가령 제가 과거에 낸 바닥 오브 수프를 예시로 들면 119 출동되는 사건의 신고자가 자신들을 말없이 쏘아보고 있을 때 가장 두렵다. 어떤 심리로 신고를 한 것인지 모를 듯 하면서도 약간은 이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는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나온 질문들은 이랬죠. 환자가 죽기를 바랐지만 내버려두면 위법이라서? 아닙니다. 신고자는 사건에 직접 관련되어 있었나요? 네. 누가 다쳤나요? 네. 부상자와 신고자는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요. 사건 당사자는 부상자, 즉 신고자 한 사람인가요? 네. 신고자는 다친 자신을 실어가라고 연락한 건가요? 아니요. 상식적으로는 신고하지 않을 일이 한 건가요? 네. 신고자는 구조되었나요? 아니요. 119가 빨리 도착했다면 살 수 있었나요? 네. 하지만 힘들었을 듯 합니다. 사망자의 죽음에 신고자가 관련되어 있나요? 네. 신고자가 사망자를 죽였나요? 네. 신고자는 자살했군요. 정답입니다. 여기에 시체가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출동한 119를 쳐다보는 채 닿지 못한 눈은 아무 말도 해주고 있지 않았지만 구급대원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살을 하는 마당에 자신을 신고할 건 뭐람? 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자살해도 누가 살려주길, 그렇지 못한다면 빨리 내 시체를 수습해주길 이라는 생각이라면 이해가 될 듯도 했습니다. 아니면 확실히 죽을 생각으로 목을 매달 용기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스스로 하는 마지막 내에게 희망이 없으면 죽지도 못하는 그에게 자신들의 출동이 자살의 방아쇠를 당겨주었다는 생각에 구급대원들은 착잡해졌습니다. 뭐 이런 문제로 바닥 오브 수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괴담의 작품 흐름과 나폴리탄 그리고 곁다리로 바닥 오브 수프 이야기까지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심심하면 저런 괴담을 읽어보거나 바닥 오브 수프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